이거 잘 모르시는데, 그러니까 일단 제일 돈 아끼는 방법은 뭔가 찝찝한 구석이 있으면 유료 상담이더라도 그 상담비 해봤자 진짜 비싸봤자 10몇만 원 정도밖에 안 할 거예요. 제가 다른 변호사님들 어떻게 받는지 모르지만 그거 내고 내 돈 막 1억 2억을 지킬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걸 안 하시게 되면은 괜찮다더라 그냥 주변 친구한테 물어보고 하시면 큰 코 다칠 수 있다. 것들을 어떻게 따져봐야 되는지. 일단 등기부를 떼면 등기부는 표제부, 갑구, 을구 이렇게 나뉘어져 있거든요. 근데 표제부는 사실 크게 신경 쓸 건 없어요. 내가 들어가는 그 집이 맞는지 그 호실이 맞는지만 확인하시면 되고 그리고 그 소유자 그러니까 갑구는 소유자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전세로 들어간다. 그러면 그 집주인이 맞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계약 당일에 등기부에 나와 있는 이 이름이랑 나온 사람이 가지고 온 신분증의 이름이랑 동일한지 생년월일이 같은지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고 그리고 그 아주 드물게 그 신분증도 도용하거나 뭐 위조되거나 잃어버린 걸 어디서 주웠거나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신분증을 확인할 방법이 있어요. 운전면허증이랑 주민등록증을 실제인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정부24 홈페이지나 경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면 되고 그래서 그 집주인의 신분증을 뭐 사진 찍어 두시거나 복사해달라 그래서 하나 가지고 있는 게 좋고요. 근데 또 이 갑구에 만약에 소유자가 한 명인 경우가 제일 많지만 뭐 부부 공동 명의로 돼 있거나 뭐 형제가 여러 명에서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한 명만 보통 나오거든요. 집주인이 2명이라고 해서 2명이 같이 나오는 경우는 잘 없어요. 그러면 2분의 1 지분자와 계약을 하더라도 나머지 2분의 1 지분자도 이걸 허락을 했는지 확인하는 위임장을 꼭 받아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갑구에 뭐 가처분, 가압류, 압류, 뭐 경매 이런 게 갑구에 나와요. 이런 게 있다. 그럼 일단 멈춰야 돼. 이게 뭔지 모르잖아요. 저도 헷갈리는 게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계약서를 쓰시면 안 되고 등기부 받는데 앞에 뭐가 모르는 권리 설정이 돼 있어. 일단 스탑.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이든 어디 가서 물어보시고 이게 내가 리스크가 있는 권리관계다 하면 거기에는 전세계약 하면 안 돼요. 매매계약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을구가 제일 문제가 크거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은행 대출 받으면 걸리는 근저당권. 이게 을구인데 근저당이 얼마 있는지 채권 최고액이 얼마인지 확인하시고 근데 집주인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공인중개사가 채권 최고액이 1억 걸려 있어요. 이 집이 2억짜리야. 그리고 내가 보증금 1억 5천에 들어가요. 그럼 이게 안전하지 않잖아요. 집이 2억인데 1억을 빼면 1억밖에 안 남고 보통 2억짜리 집이 전세 넘어가면 경매 넘어가면은 2억보다 확 떨어진단 말이에요. 70, 80% 이상은 확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1억 걸려있는 집에 원래는 1억 5천짜리 보증금으로 들어가면 안 돼요. 근데 어떤 얘기를 하냐면 여기에는 1억이 표시돼 있지만 집주인이 빚을 많이 갚아서 여기 2천만 원밖에 안 남아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은행에서 확인시켜 줄 수 있습니다. 이제 남은 대출 잔액이 2천만 원 남아 있다. 그러니까 걱정 안 하시고 1억 5천으로 들어오셔도 경매 넘어가면 2천만 원만 떼어가고 나머지 돈이 있을 거니까 보증금 지킬 수 있어요 라고 설명을 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냥 근저당권이라는 거는 언제든지 채권 최고액만큼 늘어갈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는 게 근저당권이에요. 마이너스 통장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채권 최고액이 1억이란 부분이 안 바뀌면 내가 보증금 내고 들어간 다음에 전입신고 확정할 일자 받은 다음에 만약에 집주인이 2천만 원 있던 게 맞았어. 그 당시에는 하기가 아니었어. 근데 나중에 집주인이 돈이 필요해서 8천만 원을 더 빌리게 되면 은행의 채권이 1억이 되잖아요. 그 1억이 나보다 앞서게 돼요. 선순위예요. 근저당이 걸린 그 날짜를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설명을 들었다면 그러면 근저당권 등기를 다시 해주세요. 변경 등기를 해주세요. 채권 최고액이 2천만 원으로 되어 있는 등기를 다시 해주면 내가 계약을 하겠다. 그러니까 그걸 전제로 계약을 하시던가 아니면 안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잘 모르시는데, 그러니까 일단
제일 돈 아끼는 방법은 뭔가 찝찝한 구석이 있으면 유료 상담이더라도 그 상담비 해봤자 진짜 비싸봤자 10몇만 원 정도밖에 안 할 거예요. 제가 다른 변호사님들 어떻게 받는지 모르지만 그거 내고 내 돈 막 1억, 2억을 지킬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걸 안 하시게 되면은 괜찮다더라. 그냥 주변 친구한테 물어보고 하시면 큰 코 다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등기부 보는 법이고 등기부는 꼭 직접 인터넷 등기소 들어가서 발급받으시는 게 중요하고요. 왜냐면 남이 떼준 거는 말소된 부분 지우고 보여줄 수도 있고 그리고 한 달 전에 뗐던 거를 지금 뗀 것처럼 막 보여줄 수도 있고 뭔가 조작이 가능해요. 그래서 직접 발급받아 보시면 되고 그 외에도 뭐 건축물 대장이나 그런 거 떼보시면 좋은데 그런 부분들을 막 힘들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사실은 저의 욕심 같아서는 이거는 전 대학의 1학년 공통 교양 과목으로 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될 정도로 되게 큰 부분인데 이제 그거 아름아름 알아가잖아요. 우리의 현실은. 그래서 이걸 알아가는 과정이 어차피 나중에 또 엄청 부자가 되시고 자산가가 되실 것 같으면 임대인이 되실 수도 있고 전물주가 되실 수도 있고 그렇게 될 수 있는데 결국은 인생 공부다 생각하고 찬찬히 해보시면 또 나름 재밌고 그래서 잘 알아보시는 분들은 변호사만큼 잘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렇습니다. 요즘 다 뭐 인터넷에 워낙 정보가 많으니까요. 그럼 이거는 약간 엄청 많은데 최근에 제가 제일 어이없었던 게 이게 아까 전세인데 이것도 집주인분이 저희 의뢰인이었었어요. 거꾸로. 근데 전세 대출을 받아서 이렇게 전세 보증금을 내게 되면 대출받은 은행에서 바로 집주인한테 돈을 주거든요. 그 대출 받은 만큼은. 그리고 나중에 이 세입자가 나갈 때도 그 질권 설정을 해놓거나 채권 양도를 해놔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은행으로 돌려줘야 돼요. 집주인은. 근데 이 집주인분이 임대를 처음 해보시는 분이었어요. 집도 처음 사봤고 전세도 처음 놔보시는 분이어가지고 그냥 계약하고 돈 들어왔으니까 오케이 하고 2년이 지났어요. 2년 전이니까 잘 기억이 안 나고 원래 은행에서 다 안내를 해줘요. 전화로도 안내해주고 우편으로도 안내해줘요. 끝날 때는 은행으로 돌려줘야 된다는 걸 안내를 해주는데 그걸 이제 2년이나 지났으니까 좀 까먹으셨나 봐요. 그리고 세입자가 갑자기 저 나가야 돼요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다음 세입자 이제 받아서 세입자가 찍어준 계좌로 보증금 전액을 다 줘버리신 거예요. 근데 보통은 문제가 안 생겨요. 왜냐면 이게 어쨌든 전세 대출이어도 이 세입자가 갚아야 되는 돈은 맞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받아도 자기가 은행에 돈을 넣으면 아무 문제가 안 생겨요. 그건 은행에서 어쨌든 돈을 받았으니까. 근데 이 사람이 되게 독특한 사람이었던 게 거기에 안 갚고 자기 개인 용도로 써버린 거예요. 그래서 은행에서 연락이 온 거죠. 집주인한테. 우리 질권 설정 해놓은 부분 왜 돈 안 내냐. 우리 여기에다가 구상권 청구하고 여기 집에다가 압류하겠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막 벌벌 떨면서 저희 사무실에 오셨는데 그 세입자한테 연락을 하니까 이 사람은 이미 이사를 나간 사람이잖아요. 뭐라고 하냐면 집주인 당신이 나한테 잘못 입금하는 바람에 내가 오히려 그거를 개인 용도로 쓰게 되는 빌미가 됐다. 그래서 나도 은행에 못 갖게 되는 채무자 신세가 됐으니 당신이 잘못한 거니까 당신이 책임져라.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말도 안 되잖아요. 자기가 돌려줘야 되는 돈인데. 그래서 모른 채권이에요. 네, 근데 우리 당사자분이 너무 마음이 약하셔가지고 이거 어떡하냐고 내 집 넘어가는 거냐. 그리고 다음 세입자도 난리가 난 거죠. 이게 만들러 간 거니까. 그래서 난리가 났는데 그래서 이거 말이 안 통하네 해가지고 이제 형사 고소 하고 이제 사기죄로 형사 고소하고 민사소송 같이 제기했어요. 그냥 바로. 그러면은 경찰에서 1, 2주 안에 연락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나 봐요. 조금 쓰고 갚을 생각이었나 봐요. 다행히 물론 세입자가 아주 악질이고 이 사람이 뭐 먹고 죽을 애도 없다 이러면서 자기 자산 없는 자였으면 진짜 곤란할 뻔했는데 다행히 이 사람이 그냥 일반 직장을 다니는 일반인이었고 그래서 그 정도로 압박이 들어가니까 뭐 많이 진행되기 전에 그럼 감옥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은행에 돈을 갚더라고요. 그래서 해결을 했죠. 제일 어이없었어요. 그러니까 악덕 임대인도 많지만 악성 임차인도 진짜 많아요. 저는 오늘은
주택에 관련돼서만 말씀을 드렸는데 상가 쪽으로 넘어가면 노답입니다. 정말 상가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전쟁이에요. 그런 것들부터 해서 뭐 거기서 파생되는 뭐 돈관계, 거기서 파생되는 형사사건, 여기서 사기나 횡령 같은 게 문제가 되니까. 상가 임대차 보호법도 임대인 분들도 잘 모르시는 경우들도 많고 임차인 분들도 잘 몰라서 손해를 보시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쪽도 제가 뭐 강의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혹시 끝으로 제가 변호사여서 말씀드리는 것도 있지만 통상적으로 그래요. 몸이 아프면은 그냥 약국에서 간단히 약 사 먹고 해결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계속 아프면은 병원에 가보시는 게 당연한 것처럼 일상생활을 하시면서 법률적인 문제에 봉착을 했을 때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라는 부분을 도와주는 직업이 변호사입니다. 그래서 변호사한테 가면 뭔가 어렵고 비싸고 뭐 이런 선입견을 가지고 계시는데, 단순한 상담의 경우에는 사실 그 정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고요. 특히나 간단한 상담으로 막을 수 있었던, 예방이 가능했던 부분들이 이미 시일이 지나서 터지고 나서 오시면은 비용도 많이 들 뿐더러 해결도 잘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너무 안타깝고, 뭐 가깝게는 뭐 사정이 정말 어렵다 그러면은 법률구조공단이나 각급 법원에서 운영하는 무료 상담 센터들도 있습니다. 그런 곳도 찾아보셔도 되고요. 그렇지 않다면은 가까운 일반 변호사 사무실 찾으셔서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것에 주저하지 마시고 이제 상담을 받아보시는 쪽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저희 법무법인 로인도 주로 부동산, 그리고 임대차, 매매, 분양 이런 쪽으로 많이 담당을 하고 있고요. 관련된 상담, 자문, 소송 많이 진행하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 주셔서 편하게 상담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